며칠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니 새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노란색 서류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유언장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상속액 3억 전부 배우자 박윤정에게. 이렇게 단 3줄이 적혀 있었고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날짜는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며 서명은 떨려 있었습니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이. 그래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을 하나 열어보았습니다. 빈 서랍 끝에서 작은 열쇠가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어디 열쇠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장식장 아래 작은 금고가 있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얼른 장식장 아래 금고로 가 열쇠로 열었는데 그 안에는 봉투가 2장 있었습니다. 하나에는 신탁, 다른 하나에는 제 이름과 새어머니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아버지 글씨였고 저는 손이 떨려 2번이나 다시 읽어보았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 유언장은 뭐지? 우선 새어머니한텐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방으로 가지고 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제일 위에는 신탁계요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시던 때 미리 신탁을 맺어 두셨던 것 같습니다. 1차 수익자 장려 전세희 3억 전액, 2차 수익자 배우자 박윤정 월 500만 원, 최대 24개월 단, 분쟁, 도발, 문서 훼손 및 집행 방해가 있으면 즉시 소멸. 분쟁 금지. 신탁 재산을 두고 배타적 주장을 하거나 수탁자의 집행을 방해하면 모든 수익권 박탈, 자녀는 1차 수익자에게 귀속. 맨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다퉈도 서로 가난해지지 말라. 다퉈도 가족이니 서로를 잘 챙겨라. 다만 욕심 앞에서는 선을 그어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정은 나누되 구조는 단단하게. 그리고 욕심이 선을 넘을 때 조건이 작동하도록. 다음 날 아침 새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 유언장 정말 아버지가 남긴 게 맞아요? 그러자 새어머니는 당연히 내 아버지가 남긴 게 맞지. 나한테 직접 전달해 주었다. 그러게 평소에 아버지께 조금 더 잘 해드리지 그랬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소 아버지와 저와의 사이를 안다면 저런 말은 쉽게 할 수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저랑 잠시 어디 좀 가시죠. 저는 은행 신탁부에 상담을 예약해 뒀습니다. 새어머니랑 말로 싸워봐도 의미도 없고 아버지가 맡긴 신탁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증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는 말이 없다가 자리에 앉고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단정하게 유언장이 먼저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탁이 먼저입니다.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말은 짧고 공기는 묵직했습니다. 은행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상담사가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계요서를 보면 생전에 설정하신 신탁입니다. 계약대로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뒤이어 물었습니다. 유언장과 날짜가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탁 재산은 유언과 별개입니다. 유언은 신탁 외 재산에 적용됩니다. 상담사의 말을 듣고 있던 새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뜻이 우선 아닌가요? 마지막과 별개로 신탁은 설정 시점의 계약이기에 조항이 최우선으로 적용됩니다. 배우자 부양 조항은요? 월 500만 24개월. 다만 분쟁 집행 방해 시 즉시 소멸, 적여 있는 그대로입니다. 새어머니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분쟁 및 방해라고 결정되는 판단은 누가 하나요? 수탁자가 증거 자료와 정황을 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법률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설명을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었다. 감정은 줄이고 머릿속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욕심 앞에서는 선을 그어라. 저는 큰 소리로 다투고 싶지 않았고, 일을 조용히 마무리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먼저 싸우지 않으면 새어머니의 욕심이 스스로 선을 넘을 확률이 높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아버지는 제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처음 소개한 건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처음엔 상냥했고 아버지와 제 사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아프고부터 저와 만나는 시간은 줄어들었고 아버지를 뵈러 가면 피곤할 텐데 내가 옆에 있을 테니 일찍 가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배려가 때로는 저에게 거리를 두는 것으로 느껴졌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병원을 같이 가거나 서류 수령자를 적을 때 작은 마찰이 생기곤 했습니다. 다툼이라기보다 방식의 차이라고 이해하고 싶었지만 마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새어머니는 정리라는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채팅방에 유언장 사진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절대 내 몫은 없어. 내일 도장 들고 와.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화 내용과 사진을 캡처하고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오래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개요서를 보내고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말 대신 문서로 내일 은행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의 변호사를 만나고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신탁이 먼저여도 마지막 뜻이 더 강한 것 아닌가요? 유언은 마음을 남기고 신탁은 방법을 남깁니다. 신탁이 먼저 만들어졌다면 신탁이 우선입니다. 저는 또 물었습니다. 분쟁 금지,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범위가 어디까일까요? 변호사는 개요서 3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분쟁 금지 조항이었습니다. 여기 집행 방해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부양조항 포함 수익권이 소멸됩니다. 집행을 막는 요구, 반복적인 압박, 그리고 위협성 발언 및 허위 주장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을 위해서 카톡 내용이나 문자 내용을 잘 남겨주세요. 방 안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새어머니한테서 결정적 메시지가 왔습니다. 신탁이든 뭐든 내가 문제 만들면 생활비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그래도 딸이라고 잘 챙겨주려고 했는데 혼자 독차지하겠다. 저는 욕심을 부린 건 새어머니입니다. 신탁을 받아들이고 원래 유언장을 주신다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알아서 해봐. 나는 포기 안 한다. 이 유언장으로 끝까지 갈 거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그 문장을 변호사님과 수탁자에게 메일로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집행 방해 관련 증빙 송부. 그리고는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멍하니 누워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솔직히 말해 두려웠습니다. 다만 방향이 생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세 단어만 적고 생각했습니다.
분쟁, 방해, 소멸. 그래도 아버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싸우지 말고 확인하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생활 습관을 만들고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따뜻한 차를 데우고 오전에는 병원 일정을 작은 수첩에 옮겨 적으셨습니다. 큰 결정을 미루지 않으셨고 말보다는 기록을 먼저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한 번씩 사람 마음은 흔들리니 기록이 먼저다. 라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병세가 깊어지자 오후에는 짧은 낮잠을 청하셨고 저녁 산책은 가까운 거리만 갔다가 돌아오셨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대화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같이 있으면 편한 느낌을 받는 사이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밤에 통화를 했고 한 달에 한 번 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투병이 시작된 뒤에는 제가 병원 예약을 묶어드렸고 아버지는 제게 보험 증권과 통장 목록을 조용히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을 위해 복사본은 내가 가져라. 그 말투는 과장되지 않았지만 준비된 사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수탁자 팀장과 미팅을 가졌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감정이 아니라 계약과 서류로 판단합니다. 주고받은 메시지와 일련의 경위는 집행 방해와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큽니다. 이 경우 배우자 부양 조항은 즉시 소멸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새어머니한테 그대로 뜻을 전달했습니다. 새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무엇인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를 지금 협박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팀장은 전화를 바꿔받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아버님이 서명하신 조건을 적용하겠습니다. 그 순간 전화 너머로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제가 믿고 따랐던 아버지의 말은 의도와는 다르게 복수라는 이름으로 소리 없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잘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팀장이 개요서 마지막 장의 마지막 편지를 읽었습니다. 다퉈도 서로 가난해지지 말라. 다만 욕심 앞에서는 선을 그어라. 그리고 아래에 오늘 날짜로 집행 확인 도장이 찍혔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장려 전세희 3억 전액 확정. 배우자 부양조항 방해 행위로 소멸. 자녀는 1차 수익자에게 귀속.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요. 늘 그렇듯 끝은 한 번 더 확인되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유언장을 들고 다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유언장이 더 효력 있죠? 라는 질문이 나왔답니다. 그 변호사는 유언장 날짜를 보더니 투병 말기 투약 차트와 대조하면 서명 능력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건 더 이상 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더 붙들면 제 마음이 먼저 다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개요서 마지막에 만약 배우자 부양조항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금액을 호스피스 병원에 기부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조항을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에 죄책감이 들 거라는 걸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기부를 하러 가는 날 새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세희야, 내가 잘못했다. 소멸은 제발 안 된다. 새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가족보다는 돈이 소중해 보였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신탁을 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누가 옳으냐보다 무엇이 남느냐. 사랑은 부양조항으로, 갈등은 분쟁 금지 조건으로. 두 사람에게 최선의 안전과 최대의 선을 동시에 남기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훗날 소리 없이 결과를 말해주었습니다. 기부 영수증을 받는 자리에서 원장님이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여기 계실 때 늘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아버지의 모습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신탁을 남기신 이유도 팀장이 최종 통지서를 내밀던 순간 아버지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림 없는 또박한 글씨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 한 줄, 저는 지금도 소리내어 읽습니다. 다퉈도 서로 가난해지지 말라. 그리고 저는 제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싸우지 않고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에서는 두 단어만을 또렷이 읽었습니다. 집행 완료. 그때 알았습니다. 어떤 관계는 말이 끝을 내지 못하지만 서류는 끝을 낸다는 것을.